2년 3개월 만에 2,450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했던 코스피가 연준의 부정적 경기 전망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 언택트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두고 일각에선 버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주가 상승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20곳가량의 조합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을 두고 LG화학 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LG화학은 배터리 법인 지분을 70% 수준으로 보유하며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뉴욕 증시 조정에도 코스피 2,450선, 코스닥 900선을 회복하며 잘 달리던 국내 증시가 연준의 부정적 경기 전망에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연준의 부정적 경기 전망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1.86% 오른 2,412.4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05% 오른 888.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이 7,508억 원 대량 매도를 이어갔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974억 원, 5,860억 원 매수에 나서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이 6,064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7,333억 원과 532억 원을 각각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피는 2년 3개월 만에 2,450선을, 코스닥은 900선을 2년 5개월 만에 회복했지만 대외 변수와 고점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FOMC를 마치며 기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7일 선언한 사실상 2%의 고물가를 장기간 용인한다는 이른바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FOMC 성명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밝히며 글로벌 증시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를 연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7월 기준 글로벌 브랜드 5위를 유지했고 수소차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큰 상황 속 최근 출시된 신차 효과 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뉴딜 정책 호재까지 더해지며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7일 LG화학은 이사회를 개최해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분할은 LG화학이 분할되는 배터리 신설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LG화학이 비상장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갖게 됩니다.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지 사업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 입장에선 향후 신설회사의 IPO 과정 속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투매가 나오며 주가는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필요성을 언급했던 미 의회 5차 부양정책 통과 여부입니다. 하지만 미 대선 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부각된다면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국내외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임을 고려한 전략을 조언하며 미국향 휴대폰, 자동차 등의 수출주와 게임, 엔터주를 관심 업종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며 국제 금값이 1% 넘게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1.1% 떨어진 1949.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FOMC에서 오는 2023년도까지 현행 제로 금리 유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더 적극적 경기 부양 조치를 기대했던 만큼 이에 대한 실망감이 금값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에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직접 투자액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한 해 전보다 27.8% 감소한 121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한 수준이자 2018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겁니다. 2분기 해외 직접 투자 급감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본격화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표적 언택트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질주를 이어가고 있죠. 일각에선 주가 과열을 두고 버블이란 의구심도 나오는데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쉼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산업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며 국내 증시의 황제주로 떠올랐습니다. 단기 주가 버블이라는 우려까지 나오지만 증권사들은 일제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가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나스닥 기술주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16일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11.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 스모로직과 아메리칸 웰코퍼, 유니티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IPO를 추진합니다. 연내에는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 팔란티어, 오픈도어, 아사나 등 IT 기업의 상장이 진행되며 장기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전체 시장에서 일단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조금 꺾여 있는 분위기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성장주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질 거다. 특히 이번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세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성장주의 약진이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주가 버블이란 우려를 떨쳐내고 중장기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과 내수, 생산 세 가지 분야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과 내수, 생산 각 분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4%, 1.2%, 또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현대 기아의 신체 라인 설비 공사에 따른 주요 공장 휴업 등으로 자동차 생산이 감소했고 개소세 인하폭 조정과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내수 또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주요 시장의 현지 재고 물량 미소진과 현대 기아의 신차 라인 설비 공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친환경차의 경우 7개월 연속 내수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고 특히 전기차는 수출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공재개발 공모가 시작됩니다. 45일가량 진행되는 공모에 현재 20곳가량의 조합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아현 1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적극 검토 중인 모습입니다. 그 현장 지혜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 1구역 일대. 한창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던 이곳 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는 120%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용적률을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 되게 메리트가 있었고요.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합들이라든가 조합원들이 이제 자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공이나 업체한테 휘둘리지 않고. 아현 1구역처럼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지는 현재까지 약 2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는 용산구 한남 1구역,
동작구 흑석 2구역 등 알짜 입지로 꼽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이들 지역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규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선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해제 지역이나 신규 지역도 공공재개발에 포함시키는 만큼 정부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놨습니다. 공모일인 오는 21일을 권리산정일로 삼는다는 겁니다. 21일부터는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기존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첫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제구역을 포함한 신규 지역은 내년 3월쯤 사업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리포트에서 보셨듯 공공재개발 사업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점이 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관심을 끌게 된 걸까요? 오늘 그 현장 둘러보고 왔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곳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어요. 지금 뭐 대표적 부촌인 용산구 한남 1구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현 1구역 뭐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알짜 지역이잖아요. 근데 관심을 보였다면 인센티브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매력적인 겁니까? 네, 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구역에서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남이나 흑석, 아현 등은 입지는 좋지만 각 구역은 사업이 무산됐거나 진행이 더딘 곳들입니다. 세 곳 모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구역인데요. 성북 1구역처럼 재개발 사업이 언급은 됐지만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예정지들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공공재개발의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추가 용적률인데요. 재개발에 참여하는 구역은 용적률을 20%가량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많거나 사업지 면적이 좁아서 분양 물량이 부족했던 지역들일지라도 추가 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개선되는 건데요.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받는 일인데요. 공공재개발은 동의율 요건을 크게 낮췄습니다. 조합이 있는 사업지라면 조합원들로부터 50% 동의를 얻으면 LH나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합을 설립하는 데만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조합이 없는 사업지일지라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공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 분위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현 1구역 소유주들 반응은 지금 어떤 겁니까? 네, 마포구 아현 1구역은 공공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민간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아현 1구역의 권리산정일을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SH공사의 공공재개발 내용을 보고 설명회를 진행한 뒤에는 한번 공공재개발에 도전해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민간과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공공으로 선회한 케이스인 겁니다.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도 좋고 재개발 후 3,300여 가구가 지어질 수 있는 규모가 큰 사업지인데요. 하지만 소유자가 많아서 사업성이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 소유자는 2,200명가량이고요. 공유자까지 포함하면 3,000명에 달합니다. 1대1 재개발 수준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아현 1구역에는 정부가 내놓은 용적률 상향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매력적으로 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성북 1구역 여쭤볼게요. 여기는 20년 재개발 추진했는데 지정이 안 됐던 구역으로 들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성북 1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열의가 있는 구역 중 하나인데요. 성북 1구역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됐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공공재개발 동의율 요건에 솔깃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사업이 지체되면서 일대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신축이 많이 지어지면서 재개발 요건 중 하나인 노후도를 맞추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지 가운데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진위 관계자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 구역의 노후도는 67%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해제 지역이나
신규 지역의 경우 공모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권리산정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덕분에 성북 1구역은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성북구청과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창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던 8월에도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남 1구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가 소유주 반대로 한 차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적 있었죠? 네,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인근의 2구역에서 5구역이 활발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한동안 사업이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가구거리 상권이나 키농길 상권을 제외하고는 노후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 개선에 목소리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한남 1구역은 노후주택이 밀집된 5섹터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재개발을 원치 않는 상권을 최대한 제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건데요. 다만 한남 1구역은 추진위조차 없는 상황으로 구청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제 일정 나왔다고 들었고요. 오늘 12월 깨면 첫 시범 사업지가 선정된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서울시 안의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냈는데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공모 신청서와 함께 정비구역 내 주민동의 1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해제구역 등 신규 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과 정비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로 구역 안에서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LH와 SH 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인정되는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 구역이 지정돼 있는 정비구역 중에서는 12월에 시범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구역 지정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신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업지 분석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시범 사업이 선례를 남기면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개입해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템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해 가칭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시킨다는 발표 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차동석 부사장이 직접 나서 주주들의 불만과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화학이 오늘 배터리 사업 분사 후에도 신설법인에 대한 절대적 지분율을 보유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인 차동석 부사장은 분할 발표 직후인 어제 오후 주주와 투자사를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사장은 신설법인의 기업 공개 방식과 지분율 등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LG화학은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7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배터리 신설법인의 기업 공개에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출범일인 12월 1일 직후 IPO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쯤에야 상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 부사장은 비중은 20에서 30%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이며 LG화학이 절대적 지분율을 보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 부사장은 이번 분할에 대해 대규모 자금 조달과 투자가 가능해져 배터리 분할법인의 외형과 수익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할 이후 LG화학은 석유화학과 첨단 소재, 바이오 사업에 투자와 운영 역량을 집중합니다. 차 부사장은 그동안 배터리 사업에 가려진 석유화학 사업과 첨단 소재 사업, 바이오 사업에 온전히 투자와 운영 역량을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삼성전자가 세 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G 폴드2를 미국, 싱가포르, 태국, 또 영국, 프랑스 등 40여 개국에 본격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각국 현지 상황에 따라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출시 행사를 진행하거나 체험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미국,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는 갤럭시 G 폴드2 대형 5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늘부터 갤럭시 G 폴드2의 일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사전 예약 물량이 예상을 뛰어넘어 사전 개통 기간을 22일까지로 연장하고 23일부터 일반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사전 예약량은 약 8만 대로 알려집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1차 출시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갤럭시 G 폴드2를 80여 개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의 출시국 대비 약 2배 많은 수치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방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22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다음 주 전국적으로 8,723가구가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의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들이 청약에 나서 실수요자들의 막차 분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가 뉴 노멀로 자리 잡는 시대,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고객의 니즈가 중심이 되는 금융 IT 기술들이 개발돼 활용되고 있죠. 서울경제TV는 코로나 극복, 디지털 금융이라는 주제로 격변하는 디지털 경쟁에서 살아남는 금융 모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불확실한 언택트 산업에서 선제해야 할 금융혁신의 지름길을 제시해 볼 예정입니다. 점차 커지고 있는 구독 경제의 가능성을 금융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금융과 고객의 접점을 확대하는 디지털 금융.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기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가상 공간에서 고객이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고급 금융 정보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개발한 복잡한 상품을 권하는 대로 가입했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인펀드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구시대적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로 가속화하는 미래금융은 금융사 중심의 서비스를 벗어나 시간과 공간, 비용의 제약 없이 철저한 고객의 니즈에 맞춘 구독금융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빅테크도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실현되면 자산 관리를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빅테크하고 은행권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투자 모두 이제 자산 관리 플랫폼 관련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고객이 어떻게 자산을 이전하고 그 빅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게 좀 앞으로 마이데이터 도입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고객의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맞춤형 정보로 재개발해 안전한 보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 바로 미래 디지털 금융의 모델입니다. 금융의 주도권이 이미 고객으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 금융사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 역량이 미래 디지털 금융 경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융사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조직을 재편하고 플랫폼 경쟁에 뛰어든 지 오래입니다. 국민은행 디지털 창구는 현재 전국 지점에서 시행 중이고 신한은행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고객관리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도 은행권 최초로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뱅킹 앱의 고도화, KB 모바일 인증서 출시, 디지털 창구 전환, 손으로 출금 서비스 등을 선보이면서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KB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프로젝트인 차세대 전산 시스템 더K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용한 미래형 전산 시스템으로 다음 달 12일에 그랜드 오픈 예정입니다. 미래에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앱 없이 안면 인식 기술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결제와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가 축적되고 서비스가 개발되면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 경제의 모델이 금융권에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혁신이 가까운 미래 구독금융의 모습으로 탄생할 날도 멀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